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코스피 연저점, 환율은 연고점. 어제 우리 금융시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17개월 만에 지수 2600선을 내줬고 환율 상단은 1300원을 내다봅니다. 안팎의 경제 상황에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경기가 식는데 물가가 오르면 정책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이때부터는 선택이죠. 부작용을 감수하고 용감해질 건지, 미세 조정하면서 시간을 벌 건지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디딘 경제 토대가 그렇습니다. 투자보다 생존을 위해서 경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죠. 밝은 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5월 11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출범한 새 정부의 첫 번째 과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인데 오늘 아침에 첫 당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전해드리고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를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부 회원국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서 이 제재안이 좀 후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삼성전자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일하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우리가 얼마 동안 모으면 서울에 내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안에 줘야 될 배상금 지급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그리고 요즘 참 어렵습니다. 증시 자세히 알아보고요. 경제 언박싱 하는 날이죠. 역대급 엔저 현상 속에서 일본 경제가 휘청인다,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무역수지 2달 연속 적자라서 환율 걱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상황은 어떨지 박정호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고요. 이슈발전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들 이미 신고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종합소득세 제대로 신고해서 최대한 세택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 유튜브도 열어주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첫 정책에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정책은요, 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손실보상안이 포함된 2차 추가 경정 예산, 그러니까 기존에 짠 예산보다 좀 더 금액을 늘려잡는 걸 결정할 예정인데요. 예산을 늘리는 규모는 최소 34조에서 많게는 37조 원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올 초에 문재인 정부 때 1차로 예산을 17조 원 정도 추가로 더 늘렸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돈을 푸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늘린 돈은 어떻게 쓰느냐? 이 소상공인들한테 쓰는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보정률을 지금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방역조치 기간 곱해가지고 손실금액 계산한 다음 지금까지는 여기에다가 90%를 곱해서 이 손실금액의 90%만 보상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모두 100% 보상하는 방안이 나올 예정이고요. 또 지금은 보상 하한 금액이 50만 원인데 이거를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만큼 이거를 좀 지키겠다, 공약을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손실보상, 그리고 600만 원 일괄 지급, 이 액수 600만 원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는데, 근데 원래 인수위에서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니라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바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
지키겠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빨리 불식시키고 좀 공약에 최대한 가깝게 정책을 내놔서 첫 단추를 좀 잘 키우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 또 다음 달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6월 1일.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좀 추경안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속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 이거 원래 공약사항이었던 거 네. 반드시 추경 예산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정부에 좀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에서 한 번에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정협의 거치면 이게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일에 한 것도 원래는 조금 더 늦게 하려던 걸 당겼대요. 근데 이것도 6월 1일 전에 처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조금 당긴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이 균등 지급을 하겠다라던 게 차등 지급으로 바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1, 2차 지원금하고 합쳐서 1,000만 원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저희가 내일 국무회의 이후의 상황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새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정책이 있다면 아마 부동산일 겁니다. 서울에 중산층이 집 사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계산해 본 곳이 또 있군요. 네, 이 보통 집값이 사람들의 소득보다 얼마나 비싸거나 싼지 요거를 파악할 때 주택 가격을 가구의 소득으로 나눈 주택 가격 비율이라는 지표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서울에 사는 평범한 가구 소득이 한 1억이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10.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이 집을 사려면 소득을 다 저축해도 한 10년 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요 지표가 19.0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는 중위소득 가구가 19년 동안 숨만 쉬면서 한 푼도 안 쓰고 월급 모아야 지금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19년 동안 서울의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사람부터 소득이 제일 낮은 사람까지 쭉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소득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19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한다.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겁니까?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장 기간 경신한 건데요. 이 서울의 주택 가격 비율을 쭉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 8년에서 11년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 12년, 19년에 13년 그러다가 지난해 사상 최장 기간인 19년까지 늘어난 건데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거는 물론 주택 가격이 올라서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소득이 줄어들면서 좀 소득이 줄어든 영향도 함께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다. 이게 네. 뭐 계산식에 그대로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소득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우리 정년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정년이 지난 사람도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이라면 정년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시니어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시니어 트랙에 들어가려면 최근 3년 동안 성과 평가가 좋고 그리고 삼성에서 최고 기술 전문가에게 삼성 명장이라는 거를 부여를 하는데 이런 타이틀을 부여하는데 여기서 뽑힌 사람들 혹은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 이런 분들은 정년퇴직 연령이 됐어도 이 시니어 트랙에 선발이 되면 계속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연구개발 인력 확보도 어렵기도 하고 삼성전자 기술력을 잘 알고 있는 이 인재가 유출되는 거 맞겠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눈에 띄는 게 이 잘하는 사람은 돈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의 직급별로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네. 성과를 많이 내도 임금은 원래 오르지 않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어서 이 직급에서 이 상한선까지 가면 더 이상 아무리 잘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상한선을 사실상 없애서 만약에 이 상한선이 없었으면 받았을 걸로 예상되는 연봉 요거를 그러니까 연봉을 올려주기는 다 뜯어고쳐야 되니까 어렵고 인센티브 형태로 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 서로 좋은 인력을 데려오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업 안에서도 이렇게 처우나 업무 방식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현실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도 좀 있겠죠. 최근에는 한때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다라고 했던 삼성전자보다 우리가 얘기하는 네카라쿠베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우에서도 뭐 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세상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한 목소리로 러시아산 원유 반년 동안 시간을 두고 완전히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네. 이게 미세 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유럽 국가들이 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나 원유를 수입해오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 벌은 줘야겠는데 이 정작 벌 주려고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을 막자니까 여러모로 자기네 경제가 타격을 입는 상황이 돼서 좀 진퇴양난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EU 안에서도 좀 해운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제재안에 포함된 게 그냥 수입만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유럽 국가 해운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다른 나라에 실어 나르는 것까지 하지 말자라는 것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근데 해운업 비중이 높은 나라, 뭐 그리스, 몰타, 키프로스, 그쵸. 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수입 금지야 그렇다고 쳐도 다른 나라로 원유를 실어다 주는 것까지 막는 거는 너무하다 이렇게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원유를 안 나른다고 해도 뭐 미국이든지 다른 나라가 해운사가 원유를 실어 나른다면 어차피 러시아 경제 제재 실효성도 없고 결국 다른 나라 해운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EU에서도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거 요거는 유지를 하되 배로 옮기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는 좀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한테 강하게 벌을 주려면 사실은 옮기는 것도 아예 안 해서 끊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더 강한 벌이 될 텐데 이게 글로벌 경제가 워낙 똘똘 엉켜 있다 보니까 제재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그 세계적인 선사들, 해운사들 거의 대부분 유럽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와중에 장사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나올 테고 러시아에서 원자재들을 안 사가는데 중국이 그걸 헐값에 또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죠.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게 이란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네, 이 횡령한 금액이요. 원래 우리 정부가 이란계 엔테카 그룹에 줘야 하는 배상금이었습니다. 730억 원이었는데 이거 돌려주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은행에 맡겨놨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하고 돈을 찾다 보니까 보관하던 돈이 사라졌네. 그래서 횡령 사건도 드러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사라졌으니까 우리은행에서 요 이란에 돌려줘야 되는 730억 중에 614억은 이미 엔테카 그룹에 준 걸로 됐고 그래서 요걸 우리은행 재무제표 1분기 말 재무제표 이미 나왔는데 요걸 수정해서 손실로 다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횡령 금액을 일부라도 만약에 회사에서 돌려받는다라고 하면 요 손실을 이번 분기에라도 만회해서 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 횡령 혐의 받는 직원 이 사람이 선물 옵션 투자로 횡령 금액의 절반이 넘는 318억 원을 손해본 걸로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중 일부도 동생을 통해서 해외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횡령 금액이 얼마나 회수되고 또 우리은행에서도 얼마나 다시 손실을 메꿀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은행이 내부 통제가 안 됐을 때 이게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번에 제대로 알았네요. 이란에는 우리가 직접 돈을 못 줍니다. 미국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이란에 대금을 줘야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 은행 계좌에 맡겨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금을 모아놓고 있거든요. 요거 결제하라고 이란 그 해역 지날 때 우리 배를 납포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건데 향후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는 의무 해제됐지만 실내를 비롯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써야 하죠. 기본적인 수칙 지켜주시고요. 덥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마스크 의무 사라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한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상황을 물어볼 때 공포가 앞선다 이런 분들 많은데 지난밤엔 어땠습니까? 네, 그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다우가 0.2%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3%,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폭락세가 진정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근 2거래일 동안에 그 폭락이 과도했다는 인식 속에 이른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일부 연준 위원들의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발언,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안정화 대책 발표, 이러한 것들이 장중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자체의 변동성은 굉장히 컸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이러한 변동성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영향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끝내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예, 가장 먼저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이랑 양적 긴축을 이제 6월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실업률은 조금 올라가겠지만 다시 말해 고용시장은 살짝 부진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침체나 경착륙 이렇게 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리차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에서는 1980년도 당시 폴 볼커 의장 당시에 굉장히 연준이 그때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공격적인 속도를 했었는데 그때와 같은 일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좀 사태 진화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들보다는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하반기에도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더 속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금리 올리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칙은 재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같은 날 미국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 물가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의지 자체는 강한데 이제 행동이 현실화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히 세 개 정도로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략 비축유 방출, 또 동맹국들의 약 600만 배럴 방출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막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미국 전반적인 가정의 밥상 물가, 생활 물가 낮추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보험 체계와 메디케어 수준의 약가 협상, 또 지나친 빠른 약가 인상에 대한 제재 등으로 헬스케어 비용을 낮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부과했던 이러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발언들 통해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 측에서도 물가를 잡는데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인 국정 과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어제 바이든 대통령 발표에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정말 가능할까 이런 좀 의심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내가 국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물가 관련 연설을 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제 증시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사람들을 달래고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증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어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장중 변동세에 큰 폭 확대됐었다는 것도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나 연준의 말보다는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보고 싶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지 또 고점을 찍고 내려간 다음에 대략 연말까지 물가에 대한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연준을 둘러싼 긴축의 경로와 더 중요한 거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국내랑 미국 증시, 전반적인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 전월에 비해서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구나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지가 관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거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한 8.1 정도를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0.1%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폭락세가 진정이 됐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할 법했지만 아무래도 장 마감 후에 미국 시간 이제 장 전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둘러싼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업종 테마 쪽을 살펴보면은 토니모리, 이치한불, 아모레 퍼시픽과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화장품주들이 지금 동반 강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그동안 이쪽 업종들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인이 높아진 가운데 또 중국 정부 측에서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에서 유발할 수 있는 충격들을 상쇄하기 위해 일정 부분 좀 더 강한 부양책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주가의 동반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 걱정할 땐가 싶기는 한데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위상이 상당히 추락하고 있다는 건 피부로 체감이 되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본 돈값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보통은 일본 돈값이 뛰게 마련인데 요즘 들어서는 역대급 엔저다. 거의 굉장히 돈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하고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와중에 어제 우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연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와중에 달러 들여올 구석 찾아보면 결국은 수출인데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 적자 개선 요것도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내외 변수 여러 가지들 많은 상황인데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경제 언박싱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좀 탄 것 같아요, 얼굴이. 예, 두바이 출장 갔다가 조금 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교수님의 복장을 봐도 계절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린넨 셔츠에 네. 그을린 얼굴로 돌아오셨는데 그 와중에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일단 맞죠? 네. 일본을 보면 엔화 약세를 우리가
나쁜 엔저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야라고 했었는데 지금 아베노믹스의 몇 개 화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엔화 약세 수출 호조 요 공식이 좀 깨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엔화가 약세가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싸지는 거고 따라서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수출이 잘 된다. 이게 기존의 공식이었고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방향성인데요. 이게 이번에는 전혀 들어먹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화는 여전히 약세인데 일본의 뭐 수출 실적이라는 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드디어 오랫동안 골마왔던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구조의 체질 악화가 이번 코로나19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들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요. 눈이 녹으면 그 아래 그 감춰져 있던 하얗고 예쁜 걸로 감춰놨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일본 안에서도 위기감이 좀 있는 모양인데 니혼게이자이 신문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예. 그런 언론사잖아요. 그런데 8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엔저는 한국에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군과 일본의 주력 제품군이 상당 부분 경쟁하는 경쟁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를 찾기도 어렵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군과 똑같은 분야에서 온전하게 활동하는 회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일본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죠. 디지털 전환. 여기에 철저히 실패했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어려운 통계로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 그 교환 교수처럼 오시려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저희 그 학교에서 이제 행정 처리상 그 졸업 증명서가 두부 그쵸. 더 필요한 거예요. 두부. 예. 그분은 이제 충분히 출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두부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두부만 더 주세요라고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왜요? 아니 빠르게 저기 프린터 있는 데 가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띄는 아직까지 방법이 그 대학을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네? 잠깐 졸업 증명서 발급받으러 일본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일본에서 총리가 바뀌고 이럴 때 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행정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도 됩니다. 전자서명 해도 됩니다라고 해서 일본 국민들이 야 IT 강국 그랬던 게 불과 한 2, 3년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서 왜 그러지? 다 그냥 원래 되는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많이 뒤쳐져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워크맨을 만드는 나라라고 저희들이 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인터넷, 스마트폰, 드디어 이제 코로나19로 더더욱 디지털이 더 심화돼서 지금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이 OTT, 메타버스 전부 디지털 분야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당연히 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본의 지금 엔화 약세가 수출 실적 호조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도대체 일본인들은 네. 이 전 세계가 다 디지털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당에 왜 안 달려가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첫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은 일본 내부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데 더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니혼게이자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모노주쿠리,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와라는 문화가 있어요. 와라는 건 뭐냐면 그 패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하면 용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왕따 문화도 솔직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에 들어갔었을 때 그 조직에서 설정했던 룰과 그리고 조직에서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제공했던 노하우와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는 거. 그걸 더 천착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본 사회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부르죠. 완전히 제로섬에서 새로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잘 못하더라고요. 기존의 매뉴얼을 벗어나는 걸 좀 두려워하는군요. 예.
그래서 저희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흔히 드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KTX 같은 신칸센, 그렇죠. 신칸센을 타려고 했을 때랑 우리 KTX를 탔을 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KTX를 타려고 일본인들이 오면 되게 당황하는 게 하나 있는데 개찰구가 없어요. 아, 통과해서 이쪽으로 가세요. 그 절차가 없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표를 끊고 그 표를 우리 지하철역 어디 뭐 찍 넣으면 디디딕 해가지고 없죠. 딱 빠져나와서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표를 입력했다 하고 타러 가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저씨가 오셔서 구멍이라도 하나 뚫어주시든지 그것도 안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나 이렇게 타도 되는 거야? 맞아요. 바로 세상이 변한 거예요. 개찰구가 필요 없어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으로 자기 표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네. 누군가의 뭐 영무원의 도움 없이 개찰구의 인위적인 절차 없이 그냥 기차까지 바로 들어가서 내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앉아서 한참 가다 보면 그 기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쓱 돌아가면서 뭔가 그 사람도 단말기로 사람들 쓱 보고 무임승차자 없네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모노주쿠리라는 그 장인 정신과 와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했던 이 범주를 벗어나면 안 돼. 이 문화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하면 그 개찰구에 있는 개찰 기기 그거를 더더욱 고도화시켜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영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개찰 기기는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동시에 3개의 입장권을 넣어도 그게 하나하나 다 세지고 그다음에 입장권을 가로로 넣거나 세로로 넣거나 옆으로 넣어도 빠져나올 때는 반듯한 모양으로 똑같이 빠져나와요. 야, 이 참 고도의 장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개찰구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왜 네. 기술을 거기다 그렇게까지 써야만 할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도장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주무부처 장관들이 도장을 통한 행정 처리를 없애보자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국정과제를 이제 내려줬는데 그러면 도장과 관계없이 뭐 QR코드라든가 전자서명이나 이걸로 빨리 가야 되는데 정작 국책과제로 만들어 왔던 것은 뭐냐면 로봇인데 도장을 빨리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어 왔어요. 네. 아, 도장 때문에 행정 비용이 늘어난다.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국민들 말고 로봇이 찍게 하자. 네, 로봇이 단일 시간 동안 도장을 아하. 많이 찍게 한 거죠. 야, 이게 좀 역발상이라고 봐야 할지 우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건 분명히 보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문화일 수도 있고 경제 구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뒤처지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경제적인 성과로 나왔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는 아직도 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인 수단이 팩시밀리예요. 팩스요? 예. 팩시 밀리까지 밀리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팩스 요거 회사에서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안 쓰잖아요. 안 쓰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일본에서 우리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더 거듭나야겠다라고 해서 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청 이름이 디지털 청이에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네.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우리한테는 아유, 요즘 누가 그런 말 써 할 정도잖아요. 네. 사실 디지털이라는 단어, 벤처라는 단어가 스타트업으로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디지올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삼성이 디지털에 L을 하나 더 붙여서 광고한 게 벌써 25년 전이거든요. 그 생각하면 시차가 많이 나는 건데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일본의 지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일본이 그 키맨 역할을 하던 게 지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아주 독특하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다 같이 바뀌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손쉽게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PC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사용했었을 때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하고 제가 소통할 때는 아마 그때는 우리 아마 네이톤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스마트폰 사용하더니 네이톤 다 같이 전 국민이 쓰던 거 싹 뒤로 물리고 이제는
카카오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디바이스와 산업 생태가 바뀌면 그 안에 활용되는 모든 것들을 같이 바꾸려는 습성들이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날로그 이후로 이런 변화에 거듭되는 성공에서 한 번도 따라잡힌 적이 없고요. 반도체 분야는 지금 고사 상태 직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기 자동차나 이런 것들 뭐 이제 와서 좀 해본다라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니도 20년 만에 거의 반도체 분야에 다시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일본 내부에서는 약간 쇼업일 뿐이지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목소리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는 뭐 지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일본이 그렇게 생각하고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엔저가 지금 역대급으로 그 심각한 상황이 되면 우리 같으면은 이제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이게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아라는 고민이 나올 법도 한데 일본은행은 최근에 다시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엔화 약세를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그 일본 정부의 생각은 뭡니까? 일본의 정부와 중앙은행의 기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수 경제에 대한 불황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일본의 엔화 약세가 수출 호조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 가지 요인이 더 생겼는데요. 일본이 그동안 내부에서의 이런 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생산 기지를 전부 해외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가 그 제품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화가 약세가 되면 기업의 수출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수 경제가 사라지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내수를 보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상황들은 충분히 보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은행 차원에선 지금 경기 물가를 잡는다고 경기를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내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진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N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걱정했었잖아요. 네. 그 우리 수출 기업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엔화가 약세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였을 때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미쳤던 게 백색 가전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하고 이런 파트인데 이미 백색 가전 분야에서는 글로벌 이번에 두바이 출장에서도 제가 확인했었지만 두바이에 이제 우리나라로 같으면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 가전제품 회사와 중국 가전제품 회사의 경합이지 일본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제가 4년 전에 두바이 출장 갔었을 때보다 중국 가전제품 매장이 더 늘어난 게 조금 제가 걱정이 된 것뿐이지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조선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점점 일본의 많은 자동차들이 도요타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의 엔화를 쳐다보면서 우리 수출 실적을 진단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는 한데 두 가지 고민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2달 연속 돼 있다. 그러면 달러를 벌어와야 환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환율이 이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 상황으로는 환율이 더 올라갈 기조가 더 높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 수지가 악재가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급받아 와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높아졌던 것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당분간 무역 역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정, 그다음에 달러 강세 기조가 이 전쟁이 좀 중장기적으로 번져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아마 올 여름에는 우리 경제발전소 애청자분들 좀 휴가라도 한번 해외에 가보자.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유럽하고 두바이 출장 갔었을 때 먹고 싶은 거 가끔 침 생기면서 참아야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만수르라고 소문이 났는데 아니군요. 아닙니다. 물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굉장히 가까워지네요. 마음이. 그래요. 기내식 먹으면 한 살씩 그 피부 나이가 어려진다고 했었는데 당분간 노화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요거 여쭤볼게요. 일본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타당한 주장입니까? 예, 일부 타당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상당 부분의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많은 공산품들을 일본으로부터 의존받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렇게 수출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아세안 지역에서 공산품과 관련된 또는 산업재와 관련된 수요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의 경기 상태가 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도 안 좋은 것에 대한 선행지표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다.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일본 상황이 한때 우리를 압도했던 나라인데 속으로 조용히 웃을 게 아니라 우리도 고민해봐야 될 게 많겠네요. 그럼요. 그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그 영화 산업 같은 것들도 한때 영화나 음악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런 문화들이 제법 많았잖아요. 공식 루트는 아닙니다만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우리가 주도하는데 이제는 천장지구 첩혈상공 이후로는 없잖아요. 홍콩 예. 영화도 일본도 뭐 한동안 엑스제팬 이렇게 열광한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남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허리띠 좀 졸라매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박정우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주시는데요. SATI님, 사티? 어떤 뜻일까요? 일본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내부를 관찰하는 계기로 삼자.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고요. 히든 챔피언 이런 책들 보시면 일본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무기 삼지 못하게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소니의 크리에이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경제 유튜버계 새로운 닉네임 뭘로 붙여드릴까요? 헤이진이 말고 뭐 새로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헤이진이 오늘까지는 경제 유튜버계 헤이진이로 할게요. 경제 비타민 어떨까요? 경제 비타민. 오늘도 비타민 컬러로 쫙. 안 그래도 제가 들어왔는데 비타민 컬러 입고 오셨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한 개에 50원씩 주고 사 먹던 그 동그란 그것과 같은 색깔로 착장을 하고 네. 오셨는데 오늘은 직장인들에게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에게 참 중요한 세금 관련 비타민 같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달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개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다양한 소득을 종합해서 우리가 과세하는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신고 기간인 거죠. 지금 종합소득세라는 걸 아마 근로하시는 분들, 회사에서 월급 받는 분들 잘 모를 텐데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아니 나 연말정산 했는데 종합소득세 또 내라고 무슨 얘기지 이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를 통해서 기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야 될지 혹은 돌려받을지에 대해서 정산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고요. 소득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는 부수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엔잡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례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은 연말정산대로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부수입을 거둔다라면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셔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깜빡 잊을 수도 있고 저는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해봐서 기간을 놓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손희애 씨 세금 신고 안 하셨네요. 20% 더 내세요.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네, 빠르게 다들 하십시오. 20% 너무 큰 숫자죠. 너무 큰 숫자인데 네. 이게 세금 낼 때는요. 일단 말이 너무 어렵고 이 클릭 하시면 세무서에 가서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맡겨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거 수수료 물고
그 세무사한테 맡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쵸. 비싸요. 맞아요. 몇십만 원 비용을 치르셔야 되거든요. 나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홈택스에 신고 도움 서비스라는 기능이 몇 해 전부터 생겼습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신고 도움 서비스 통해서 본인이 신고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고 또 기장 의무 구분은 무엇에 속하는지 아주 친절하게 안내돼 있으니까 이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뒤에서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네.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단순 경비율에 속하신다면 비교적 이름 그대로 조금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하시기도 편하지만 기준 경비율에 속하신다면 구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이때에는 조금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시더라도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가운데 내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냐. 일단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 단순한 사람입니까? 이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이 어디에 속하느냐 요거는 본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귀속 연도의 직전 연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올해가 22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납부하는 건 21년도가 귀속 연도입니다. 이 귀속 연도인 21년도의 직전 연도는 20년도가 되는 거고요. 이 20년도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현재 납부하는 그 세금이 단순 경비율이냐 기준 경비율이냐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귀속 연도의 직전 연도, 즉 올해 기준으로는 20년도의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2,4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준 경비율,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네. 내가 연간 2,400만 원 이하로 벌었느냐 이상 벌었느냐.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공제를 잘 받는 게 보통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적 공제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비용 처리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도 인적 공제 한 명 잘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강조를 항상 하거든요. 인적 공제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건데 각 기본 공제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는 적용받을 수 없지만 만약에 조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혜택 정말 크게 보실 수 있고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이 인적 공제 부분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잘 받은 인적 공제 하나, 열 비용 처리 안 부럽다. 맞습니다. 네, 요거 하나 챙겨갈게요. 네. 그리고 중도 퇴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5월에 세금 신고하는 거랑 무슨 상관 있죠? 이 중도 퇴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기업에 소속이 돼 있지 않으시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 네 글자가 훨씬 익숙하시겠지만 퇴사를 해서 더 이상 회사에 속해 있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속해 있던 기업 즉 사업장에서 이미 원천징수 명세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해두었을 거예요. 3월쯤에. 이 내역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 내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력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단 22년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은 21년도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초에 퇴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신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내에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해당 기업에서 연말에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연말정산을 그 전 기업 것까지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런 분들 주변에 계세요. 야, 우리 그때 결혼식 갔었는데 그 청첩장 어디 갔지?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이런 것들 경조사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일자
금액, 지급처 등의 내역을 별도로 반드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좀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국세청이 아주 제대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요. 아주 간편한 서비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의 인적 용역 소득자 227만 명에 대해서 환급금 5,500만 원을 찾아주겠다라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건데요. 5,500억 원이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 운전 기사님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셔도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이게 100% 환급일 가능성보다는 아마 환급 받을 분은 환급을 해드릴 거고 그렇죠. 세금 신고 관련해서 이 복잡한 문제들을 국세청이 좀 대행을 해준다는 건데 맞습니다. 아마 중간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시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이런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이거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분들이 이런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서비스는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 용역 소득자면서 수입 금액이 20년 귀속 2,400만 원 미만, 21년 귀속 7,5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서비스 적용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숫자는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게 홈택스 들어가시면 본인이 이 서비스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한테 맡기면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하다가 뭘 잘못 넣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동안에 5월 한 달 동안에는 정정이 가능하시고요. 이 신고 기간 내에 오입력했다거나 혹은 추가로 신고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이 신고 내역을 철회를 하셔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회 싫어요. 처음부터 잘할래요. 이거 되게 사실은 좀 복잡하기는 해요. 학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 맞아요. 이 미리 보기 있죠. 이거 세무서 가시면 거기 도와주시는 직원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월말 쪽으로 가면 너무 붐비니까 미리 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여전히 어렵다. 도움 어디서 받을까요? 네, 홈택스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Q&A 글도 있고요. 나는 따로 개별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번호 126번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별로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기회 한번 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기간을 놓치시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요거부터 일단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지금까지 손희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많군요. 이거 뭐 사이트가 복잡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는데 그래도 점점 좀 개선된다고 하고요. 말이 좀 어렵다. 이런 것들 세무서로 직접 가시면 지역별로 이 도와드리는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5월에 워낙 사람들 붐벼서인데 거기서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내 소득이 좀 많다, 복잡하다 하시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희 또 알차게 준비해서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발전!